우진이 밝힌 충격 진실이 밝혀집니다. 한우진이 숨을 한번 고르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릴 만큼 묵직했는데요. 회장님, 우리 엄마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우진을 바라만 봤습니다. 늘 예의 바르고 차분하던 아들 얼굴에 처음 보는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우진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 오늘부터는 엄마 편 말고 진실 편에 서보려고요. 잠깐의 정적 뒤에 우진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기억하시죠? 병원 복도에서 제가 누워있던 그날요. 회장님이 멀리서 지켜보던 장면,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울던 모습. 박진석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가에선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날 저는요,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우진의 고백이 방안을 가릅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오늘은 아픈 척 누워있으라고. 회장님이 오실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눈만 감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그대로 누워만 있었어요. 그제야 박진석의 손이 책상 위에서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우진아. 엄마는 회장님이 애를 저렇게 챙기는 사람이라면 성재 형도 잘 키우겠지라고 믿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연극이었어요. 그날 병원도 눈물도 제병도요. 우진은 스스로도 그 말을 꺼내며 괴로운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때부터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누워 있었으니까요. 박진석은 말없이 숨만 고르고 있었는데요. 우진의 다음 한마디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극이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은 다른 사람 인생을 배워오려는 데까지 와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진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쌍둥이였답니다, 회장님. 뭐라고? 엄마가 저를 낳을 때 아들이랑 딸 이렇게 둘이었어요. 쌍둥이 남매였던 거죠. 근데 엄마는 아들은 데리고 가고 딸은 버렸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딸이 누구냐고요? 우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은호 씨입니다. 방 안 공기가 완전히 식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최근에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네가 살려면 네가 버린 쌍둥이 동생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우진은 스스로도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는 회장님께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렵게 찾은 친딸이라고, 이제야 품에 안고 싶다고, 간절한 엄마 마음이라고. 박진석의 턱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거예요, 회장님. 엄마는 자기가 버린 딸을 다시 찾아와서 간부터 빼내려고 합니다. 간 이식 공여자로 쓰려고요. 저 살리려고요. 우진은 그제야 자기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충격받았던 건요, 엄마가 날 살리려고 한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 이 사람한테 나는 평생 카드였구나. 필요하면 긁어쓰는 비상카드. 그리고 버려진 쌍둥이 동생은 비상용 예비 부품이었구나. 박진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성이가 그런 생각까지. 우진이 그 말을 끈듯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전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군가의 살을 베어와서 제가 살아야 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그 누군가는 엄마가 버린 딸입니다. 잠시 숨이 막히는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그냥 품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요. 우진의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이상하게도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엄마를 미워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회장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이제는 진짜 그림을 보고 결정하셨으면 해서요. 우진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쌍둥이 동생, 버려진 그 딸한텐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간을 내주든 안 내주든 그 선택의 죄를 더 씌우는 일은 어른들이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네 엄마 대신 진실 편에 서겠다고 했지. 우진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부터는 엄마 아들이기 전에 버려진 쌍둥이 동생의 오빠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고른 자리인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박진석의 눈동자에 미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세운 집이 거짓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절망과 그래도 지금이라도 똑바로 서보려는 아이의 용기를 동시에 마주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가 들어갔다는 소식에 정순이는 가게를 박차고 나와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은호야, 엄만데. 지금 어디야? 엄마, 나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내 몸인데 왜 너는 늘 마지막이니? 이번엔 안 돼. 이번엔 엄마가 막을 거야.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이미 수술복을 입고 이동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은호는 간단한 설명을 듣고 수술 동선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휠체어가 돌연 멈췄습니다. 한우진이 두 손으로 바퀴를 붙잡고 의사를 올려다보며 말했거든요. 저 이 수술 못해요. 저 사람간 못 받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당황으로 얼었습니다. 지금 장난칠 상황 아니에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 사람 내 동생이래요. 근데 엄마는 동생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품으로 보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수술이 중단되고 보호자 대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고성희는 은호를 붙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왜 갑자기 마음 바꾸니? 은호는 그제야 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처음 보러 오셨을 때 했던 말 기억나요?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가 써먹을 때가 많다고. 고성희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난 장난으로 한 말이야. 근데요, 그게 제 평생이었어요. 언제든 끌어다 쓸 수 있는 예비 부품 같은 느낌. 정순이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 아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버려놓고 이제 와서 떼어가려는 간이 아니고. 버리다니? 나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뒷문에 내려놓고 도망간 게 살리는 거냐? 내가 그날 뭐 봤는지 다 얘기해 줄까? 입술에 피가 배일 만큼 꽉 깨문 정순이의 눈가에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녁도 다 안 된 새벽, 비오는 병원 앞. 작은 이불 보따리 하나 내려놓고 주위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던 젊은 여자의 뒷모습. 그날의 어린 아기는 지금 간을 잘라내겠다고 서 있는 지은호였고요. 결국 이 싸움은 병원 복도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박진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지금 당장 회사 사람들 전부 불러요. 기자들도. 다음 날 아침 회사 회의실은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우아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손에 쥔 손수건 끝이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뒤편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한우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진이 속삭였습니다. 형, 나 도망 안 갈게. 오늘은 끝까지 볼 거야. 스크린이 켜지고 복원된 옛 병원 복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고성희가 아기 이불을 안고 서 있다가 주위를 살핀 뒤 아기를 벤치에 남겨두고 홀로 걸어나가는 장면이었는데요.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고성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 아내가 아이를 하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만 말하던 아이 옆에는 딸이 하나 더 있었죠. 뒤쪽에 서 있던 지은호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고요? 박진석이 객석을 둘러보다가 지은호 쪽으로 시선을 멈췄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지은호 씨입니다. 숨이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호는 손이 저릿해지는 느낌과 함께 자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려진 아이였구나. 실수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다리가 풀려 나가 떨어지기 직전 누군가가 허리를 받쳐줬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지은호, 숨 먼저 쉬어. 울 거면 나중에 울어도 되니까. 그 말에 은호는 겨우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때 박진석은 한 사람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그날의 증인을 모시겠습니다. 정순이가 앞에 섰습니다. 앞치마 대신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오래된 굳은 살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성의 이사장이 버린 아이를 제 손으로 데려와 키운 사람입니다. 그녀는 30년 전 그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버려진 아기를 그냥 두고 올 수 없어서 식당 빚을 떠안는 한이 있더라도 데려오자고 마음먹었던 밤. 주변에서 모두 말렸지만 그래도 사람이잖아라는 말 한마디로 버텼던 젊은 날의 자신. 저는 이 아이를 한 번도 주워온 애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고백에 지은호의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누군가에겐 선택된 아이였구나. 이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마음에 꽂히는 바람에 가슴이 미어지는데도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박진석의 집은 더 이상 같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집 문 앞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기억 안 나? 내가 어떤 바닥에서 올라왔는지, 내가 당신 옆에 서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박진석은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이용한 건 어느 쪽 변명으로도 덮을 수가 없네. 우진이는 나 없었으면 죽었어. 살린 건 너일지 모르지만 아이 인생을 묶어둔 것도 너야. 그 말에 고성이는 한순간 힘이 빠져버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순간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